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고인다. 20년 전, 그날 밤의 공기를 기억한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거대한 진공이었고, 17살 소년의 세계를 무너뜨린 망치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길, 낡은 가로등 불빛이 수천 개의 물줄기를 꿰뚫으며 흔들리고 있었다. 교복은 흠뻑 젖어 얼음장처럼 몸에 달라붙었다. 그 차가움보다 더 지독한 것은 눈앞의 광경이었다. 17살의 이강철,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폐부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빗속에 엉망으로 뒤섞여 역류했다. 그의 시선 끝, 몇 걸음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여동생이 쓰러져 있었다. 15,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었다. 하얀 원피스 위로 붉은 피가 빗물에 번져나가는 모습은 지독하리만치 비현실적인 수채화 같았다. 동생의 손이 마지막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미약하게 떨리다. 이내 툭 힘없이 떨어졌다. 그 앞에는 30대 남자가 서 있었다. 강도상의 범.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고 비틀거리는 몸짓은 만취 상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쓰러진 소녀와 무너진 소년을 보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로 낄낄거렸다. 혀가 꼬인 짐승의 울음 같은 웃음소리였다. 내가 뭘 어쨌다고. 범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강철의 고막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냥 CX. 기분이 그랬다고. 그 순간 강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인과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소녀는 그저 무력하게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렸다. 골목의 피도, 범인의 손에 묻은 죄도, 심지어 내 동생의 체온마저도. 하지만 단 하나, 내 분노만은 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빗물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분노라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거대하게 자라나도록 걸음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골목의 어둠은 법정의 인공적인 빛으로 대체되었다. 강도상의 범이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말끔하게 씻긴 얼굴, 변호사가 입혀준 듯한 단정한 옷. 그날 밤에 그 짐승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청석 한 구석, 교복을 입은 강철이 주먹을 쥔 채 앉아 있었다. 법정은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철에게는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강철은 눈을 감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어는 기어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땅. 둔탁한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땅. 그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한 세계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였다. 땅. 강철이 천천히 눈을 떴다. 절망. 그것은 슬픔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을 증오하게 만드는 독이었다. 그는 법정 한가운데 놓인 저울을 보았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다는 그 저울. 하지만 강철의 눈에 비친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기득권과 가해자를 향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때 사용하는 무기였다. 그날 17살의 이강철은 죽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태어났다. 그로부터 18년 후 대한민국 대검찰청 이강철 검사실.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이강철 35점. 그의 존재감은 공간을 압도한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머리, 빈틈없는 표정. 서류를 넘기는 손짓 하나하나에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검사로서의 자신감과 권위가 배어있다. 그의 검사실은 그의 내면을 반영하듯 질서정연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된 책상, 방대한 자료가 빼곡히 꽂힌 책장, 그리고 벽 한가운데 걸린 액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강철은 고개를 들어 잠시 그 액자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이성 그 자체다. 그 누구도 이 차가운 눈빛 뒤에 18년 전 그날 밤에 불타는 분노가 숨겨져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한다. 그는 법의 수호자다. 적어도 낮에는 그렇다. 그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 그는 법의 칼날을 휘둘러 수많은 범죄자를 단죄했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의 구현자라 불렀다. 하지만 강철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시스템의 정점에서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법이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기를.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다. 몇몇 후배 검사들이 깍듯하게 인사하자 강철은 가벼운 목례로 답한다. 모두가 그를 신뢰하고 존경한다. 그는 대검 강력부의 상징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이 검사님, 어제 그 송치건 말입니다. 동료 검사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 복도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시끄럽게 떠들던 앵커의 목소리가 유독 강철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음주 폭행 및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J건설 유 모 대표가. 강철의 걸음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동료 검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어갔지만 강철의 모든 신경은 TV 화면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유 대표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심신미약. 네 글자. 18년 전 법정에서 울렸던 그 단어. 강철의 귓가에 다시 한번 그날의 망치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강철의 걸음이 완전히 멈췄다. 동료 검사가 의아한 듯 그를 불렀다. 이 검사님. 무슨?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J건설 유 대표가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 법의 비호를 받는 자의 오만함. 그 순간 강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낮의 검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이강철의 가면이 찰나의 순간 균열을 일으켰다. 그 안에서 18년 동안 잠자고 있던, 혹은 단 한 번도 잠든 적 없었던 괴물이 눈을 떴다. 동료 검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존경하던 선배 검사의 얼굴에서 생전 처음 보는 서늘한 사리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철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이제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움직임이었다. 법이 제 기능을 상실한 순간 그의 또 다른 임무가 시작된다. 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낡은 공장지대. 폐쇄된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이강철이 안으로 들어선다. 대검찰청의 검사실과는 180도 다른 공간이다. 낮의 질서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둡고 거칠고 금속과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곳. 이곳이 그의 비밀 아지트다. 불을 켜자 벽 한쪽을 가득 메운 거대한 코르크보드가 드러난다. 중앙에는 방금 전 TV에서 보았던 J건설 유 대표의 사진이 붙어 있다. 그 주변으로 그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동 동선, 개인 신상, 취약 시간, 그가 소유한 차량 번호, 별장의 위치, 심지어 그가 복용하는 약물까지. 이것은 검사의 수사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포식자의 사냥 계획표였다. 강철은 완벽했던 수트 재킷을 벗어 던진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리고 하얀 셔츠의 단추를 뜯어낸다. 낮에 이강철 검사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의식이다. 그의 몸은 법전을 읽는 학자의 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단련된 날카로운 무기 같은 근육이 드러난다. 흉터, 크고 작은 흉터들이 그의 과거를 짐작게 한다. 그는 검은색 택티컬 의상으로 갈아입는다.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특수 소재의 전투복,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다. 거울 앞에 선 존재는 더 이상 검사 이강철이 아니었다. 그는 법이 버린 그림자들을 사냥하는 이름 없는 집행자였다. 벽에 걸린 수많은 도구들, 법정에서 사용하는 펜이나 서류 따위가 아니다. 목적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결박 도구,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소형 장비, 그리고 묵직한 무게감의 쇠 파이프. 그는 벽에 붙은 유 대표의 사진을 노려본다. 사진 속 유 대표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라.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법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나는 아니니까. 그는 유 대표의 사진 옆에 붙은 또 다른 사진들을 본다. 유 대표의 음주 뺑소니로 사망한 피해자,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그 옆 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 18년 전 비에 젖어 쓰러져 있던 그의 여동생. 그의 눈이 분노로 붉게 충혈된다. 그는 시스템의 부패를 안다. 유 대표가 심신미약을 받아낸 과정.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보호망. 전관예우 변호사, 돈에 매수된 의사,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 제2건설은 그 궁극의 거악 네트워크에 막대한 자금을 대는 돈줄 중 하나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강철은 자신이 이중적인 존재임을 안다. 낮에는 법을 수호하고 밤에는 법을 파괴한다. 이 모순이 언젠가 자신을 파멸시킬 것임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18년 전 법정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그 소년에게 그는 빚을 졌기 때문이다. 오늘 밤 법의 무게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내 놈의 뼈로 증명해주겠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한다. 아지트의 불이 꺼지고 집행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밤 11시 강남의 초호화 고급 빌라 제2건설 유 대표의 자택이다. 방탄 처리된 현관문이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유 대표가 들어선다. 다 꺼져.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경호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 안은 완벽한 정전 상태다. 뭐야? CX 두꺼비 집 또 나갔어? 김비서 너 이 새끼. 그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유 대표는 불길한 정적을 느끼고 술이 깨는 것을 느꼈다. 누구야? 어둠.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직 유 대표의 거친 숨소리만 울린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더듬거리며 벽을 짚었다. 그 순간 그의 손등 위로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이강철이었다. 그는 유 대표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그를 압도했다. 검사로서 배운 유도와 밤의 집행자로서 익힌 무자비한 격투술이 결합되었다. 유 대표의 거구는 몇 번의 타격만으로 무력화되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둔탁하게 울렸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다는 거물이 벌레처럼 쓰러졌다.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돈 줄게. 얼마면 돼? 유 대표는 공포에 질려 빌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그를 구해준 것이 돈이었기에 이 순간에도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10억, 20억, 살려줘. 강철은 쓰러진 유 대표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유 대표의 얼굴이 산소 부족으로 붉게 변해갔다. 바로 그때였다. 강철의 눈에 유 대표가 발버둥 치는 다리가 보였다. 그가 뺑소니로 짓밟아버린 대학생의 삶, 그리고 그 다리로 당당하게 법정을 걸어 나온 오만함. 강철은 유 대표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다. 유 대표는 콜록거리며 필사적으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살려. 이건 심판이야. 강철의 목소리는 기계음을 통해 낮게 변조되어 울렸다.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았다. 강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18년 전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던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내 여동생에게 용서받지 못했어. 그 말은 유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강철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이 세상을 향한 저주였다. 강철이 어둠 속에서 묵직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달빛이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차가운 금속을 비췄다. 유 대표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다. 안 돼. 빌라 전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강철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음은 너무 쉬운 잡이다. 그는 정확하게 유 대표의 두 다리를 노렸다. 법이 무력화시킨 정의만큼만. 그가 법의 힘으로 지켜낸 바로 그 다리. 다시는 그 다리로 타인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그는 무자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심판을 집행했다. 다음날 수민TV 스튜디오.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앵커이자 미디어 CEO인 한수민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보고 있다. 화면에는 제2건설 유 대표가 처참하게 당한 현장 사진이 떠 있다. 사진은 끔찍했다.
고급 빌라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유 대표는 두 다리가 완전히 뭉개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어떤 지문이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완벽한 범행이었다. 한수민은 공포에 질리기는커녕 광기에 가까운 희열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가진 폭발력을 직감했다. 그녀가 보조 작가를 불렀다. 돈 냄새가 나는데 그녀는 입술을 핥으며 웃었다. 아니, 영웅 냄새인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시청률, 영향력, 그리고 자본. 그녀는 이 사적 정의의 충돌을 거대한 사건 브랜드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법이 놓친 괴물을 누군가 심판했다. 대중은 열광할 것이다. 당장 특별 방송 준비해. 제목은 법 위의 심판자. 그는 영웅인가? 악마인가? 로 가자. 한수민은 이미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익명의 집행자를 영웅으로 띄우고 이 사건을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독점할 것이다. 그녀는 이 사건을 선동할 확성기를 쥔 선동자였다. 같은 시각, 대검찰청. 이강철 검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다음 이야기에서 법의 수호자 박지환이 추격을 시작하고 위험한 조력자 김태훈이 그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미디어라는 무대를 통해 진정한 쇼가 시작됩니다. 2부를 기대해 주세요.